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2017년 10월 8일입니다. 이제 길었던 연휴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연휴가 즐거우셨던 분도 계셨겠고, 그렇지만은 교대 근무, 이제 어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학교에 어떤 관리하시는 분은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는 거,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연휴가 즐겁지만은 택시 기사분들도 그렇고 그냥 일거리 없이 힘드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연휴가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가 진작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하지만은, 글쎄요, 공항을 보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신 분이 너무나도 많고, 그 와중에 이제 무슨 변호사하고 판사 부부가 이제 아동 학대 방치 방임 혐의로 괌에서 체포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면서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휴가 즐겁지만은 않았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심심한 유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즐거우셨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 만족하시면 되고요. 또 이것을 충전의 기회로 삼아갖고 또 열심히 내일 모레부터 열심히 또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으나 실제로 평소처럼 제 나름대로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한 2, 3일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추석날 애초에 약속했던 그 낮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이신데 남자분하고의 모임을 좀 꺼려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좀 그런 걸 양해를 드렸어요. 남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꺼려 하시는 분, 낯설어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그냥 여자분들끼리만 모인다 하고, 남자분들은 그 다음에 약속을 잡는다 했는데, 그 다음날 잡으려고 했는데 다음날 제가 몸이 감기가 들어갔고 약속을 못 지켰어요. 어쨌든 추석 당일날 막걸리 낮술 모임에서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약속을 제가 했는데 연락을 못 드린 남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즐거운 추석일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추석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추석 기간 동안에 계속 뉴스에 오른 게 희소병 분여에 대한 얘기네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거대 백악정.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이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건이 처음에부터 시작해갖고 상당히 좀 범행 동기나 방법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녀 사이에, 그러니까 이 아내이자 어머니인 분이, 최씨란 분이 또 자살을 했고, 그 자살한 분과 관련된 또 어떤 성 관련된 고소 사건이 있었고, 또 이 부녀가 본인들은 이제 사체 유기만 했다 그러지만 살해한 어떤 이 딸아이의 친구,
중학생 친구의 사체를 발견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혼돈된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 살해를 했는가? 그리고 이 두 부녀가, 특히 이분이 이 매우 희소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0명도 안 되는 거대 백악종이란 걸려서 상당히 많이 언론에 되면서 이제 후원도 받았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뭐 들리는 얘기,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는, 이제 특히 뭐 종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 뭐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외제차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근데 그건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휠체어를 타고 출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몸 안에, 이걸 타투라고 해야 되나요? 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몸 전체에 이런 게 있네요. 제 눈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있네요. 글쎄요, 무슨 조폭도 아니고, 물론 조폭만 이걸 내지는 않겠지만은, 글쎄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의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도봉구 한 빌라라고 해서 체포했는데, 거기는 또 일종의 은신처 같은 거라고 얘기도 하고, 원래 집은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굉장히 혼동된 얘기가 막, 그리고 종편에 어떤 의해서 좀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왜냐면 저도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뭐 범인이,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인이 죽였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본인은 사체 유기만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범인이죠. 범인이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거를 곧 진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술한다는 게 흔히 말하는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수사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번 말고 내일 정도까지. 그러면 조금 더 확인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확정된 팩트는 뭐냐면, 피해자, 그러니까 딸아이의 중학교 동창, 딸의 친구의 그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결과가 나오는 얘기는, 끈 같은 도구로 목을 졸렸다는 정도, 목 졸린 흔적이 있었다라는 정도래요. 그리고 다른 어떤 성폭행 흔적이 없었다는 정도. 그 외에는 사실은 이게 실제로 죽였는지, 사체유기만 했는지, 뭐 여러 가지, 누가 죽였는지, 이런 분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람들, 이게 뭐 제가 옹호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뭐 저를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아니라 너무 혼동된 상황이 막 중첩돼서 들어와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둘러싼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판단을 해보고 내일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나올 것이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다시요. 자, 제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연합뉴스 TV에 출연을 해갖고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은, 라스베가스 총격, 뭘 테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하죠. 난사 사건의 스티븐 패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현재로서는 이 사람의 범행 동기가 본인이 일종의 자살을 했고, 그리고 자살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뭐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현재로서 알려진 것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흔히 말하는 IS를 자기가 지지한다는 등, 아니면 어떤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이 있었다, 이런 것도 전혀 SNS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다못해 어떤
정치적인 문구 자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본인 스스로 표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외로운 늑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흔히 뭐 오클랜드에서 벌어졌던 나이트클럽에서는 자기가 뭐 그냥 동성애자가 싫다, 모두가 싫다, 그래서 내가 다 죽인다, 이런 것도 아니라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범행에 대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정작 그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가능하냐? 아니, 가능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연합뉴스 TV의 그 앵커가 질문을 하길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나르시시즘, 극단적 자기중심주의에 의해서 마치 로마 시대 네로 황제나 칼리큘라처럼 다른 사람을 극단적으로 다중을 살상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일종의 자살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지만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삶의 이 욕구를 만족시켜 오는, 특히 그게 이제 뭐 도박 같은 건데, 그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 말하자면 뭐 성적인 형태의 뭐 매춘부를 하고 성매매 여성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또는 극단적인 어떤 괴롭힘을 떠나서 사람을 자기가 순식간에 많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신적인 존재감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주요한 동기가 아닌가. 이전에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런 비슷한 록 페스티벌 형태, 페스티벌 형태가 이전에도 이렇게 시도를 했었나 봐요. 뭐 그때는 일정 정도 뭐 작전을 짰거나 아니면 계획을 좀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달 전에 시카고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다중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특히 총기나 폭약 같은 걸로 그 생각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종교적인 것 부분은 아니라 일종의 개인적인 극단적인 나르시즘적인 형태의 만족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많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가 이제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다가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럼 여기가 계기가 됐냐? 아무래도 자기가 자주 드나들었던 호텔의 카지노가 주요 무대가 됐을 거고, 카지노에서 뭐 카지노 사장과 카지노와 뭐 법정 다툼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쪽을 더 기본적으로 중심적으로 집중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미 수사당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의 그 카운티 경찰국에서도 뭐 단독 보면 맞다, 근데 동기는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동기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데 그게 동기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야, 이런 종류의 다중살인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것은 총기 소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 개인적인 형태의 어떤 욕구 표출이 제도적인 측면, 미국의 총기 소유 합법화, 특히 자동화기 합법적인 형태로가 연결된 형태의 범죄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누구나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뭐 그냥 AK-47이라든가 AR-15 같은 반자동화기를 범스탁이라는 걸 꽂아갖고 하면은 그 스코프 달고
그러면 이건 100명 이상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아침에 나온 거, 오늘 아침에 테너라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폭발성 관역 부분도 얘기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이 사람의 동기와 연결되고 제도와 연결돼서 미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어떤 특정한 문제다. 그런데 마냥 이전의 사건처럼 미국 사회가 그런 형태의 범죄를 그냥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은 이런 거는 근데 또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미국의 이 수사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치안당국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냥 범행 동기 없이 어떤 미친놈, 특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정신적인 병력이 몇 달이 전부터 있었다. 이런 쪽으로 여론을 하면은 총기 규제에 대한 그런 논란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NRA, 미국 총기 협회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여론을 바꾸려고 노력할 거예요. 즉, 총기 규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 미친놈이 총기 난사로. 문제는 근데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또 다른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또 다른 이런 형태가. 오히려 동기가 안 밝히는 게 더 위험하죠. 그래서 동기를 개인적인 일탈로 가버리는데 제가 보는 동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분명히 갈 가능성이 높다. 몇 가지가 나왔죠. 저도 이제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의아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좀 범프스탁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겠고,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 보시면 M16, 저 때는 M16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찰에 들어가니까 K2를 쓰죠. 다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 바뀐 건 아니지만 대다수 바뀌었으니까. 근데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은 한 발씩 나갈 수 있고 자동으로 다 나갈 수가 있어요. 탄창을 20개든 30개든. 그러니까 사실은 반자동화기와 자동화기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K1 같은 경우는 어떤 세 발씩 쏘는 이런 것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특정한 기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쓰는 M16이라든가 구형 M16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K2 같은 경우는 끊임하는 단발과 연사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버튼 하나 이게 톡 위로 치고 아래로 내리고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아시다시피 안전장치, 단발, 연사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1986년에 미국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자동화기를 규제하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도 이제 얘기가 많았죠. 아니 반자동화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반자동화기의 안쪽인 노리쇠 안쪽에서 범스탁이라는 것을 꽂게 되면 이게 노리쇠가 안 걸리게 드르륵 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있는데 뭐가?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자동화기를 $99만 하면은 거기 붙여갖고 금방 자동화기로 쓸 수 있는데 그게 무슨 규제냐? 그러니까 미국 총기협회에서는 알면서도 그 장난질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정 정도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왜 이제 연합뉴스 TV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의아했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종편이라든가 보도 채널 같은 데서 제가 이제 범프스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범프스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범프스탁을 보니까 이제 뭐가 됐더니 뒤에 이제 개머리판에 뒤에 이제 총 어깨에 되는 부분에서 완충장치가 범프스탁이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난 이상하다고. 범프스탁이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 찾아보면 반자동화기를 자동화기로 바꿔주는 어떤 세트가 있어요. 패키지 세트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쏘면은 그 30발을 방아리 다 당기면 다 나가버려요. 두루룩 이게 뭐 정확도는 없지만은. 그러면 이게 이제 어깨는 이 반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심한 뭐 이제 잡고 있으면 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완충시켜주는 형태의 그 뒤에 개거인판의 완충 장치와, 그리고 사실은 총열 부분이 그 반자동화기는 그 뜨겁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화기는 이게 계속 나가니까 열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뜨거운 걸 전달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일종을 전달 형태의 그 뭐 요런 장치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범프스탁의 핵심은 그 놀이새 뒤로 왔다가 잡고 두두두둑 하는, 총알을 잡았고 토해내고 바탄필 토해내고 이런, 거기에 이제 걸리지 않게 하는 그 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종편에서 방송을 하더라도 그냥 범프스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큰일이다. 이 새끼들은 진짜 뭣도 모르면서 얘기하는구나. 사실 모를 수도 있죠. 왜냐,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가 이렇게 그 많지 않은 나라니까. 그래도 정확히 뭐가 뭔지는 알고 방송을 해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심각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답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긴 뭐 미국 일이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정확히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반자동화기를 사갖고 그냥 누구한테 이 스코프 달고 구경을 조금 확장하거나 아니면 구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걸 총열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뒷부분 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문 제작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불법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은 딱히 그것도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이 59명의 사망자, 5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이 동기와 어떻게 연결된,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웬 몇 명 죽고 뭐 이런, 얘가 미쳤나 안 미쳤나 이런 동기에 대한 부분을 엉뚱하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행의 수법과 관련돼서 그것이 어떻게 동기 그리고 제도와 연결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건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분명히 이 사람의 차 안에서는 질산암모늄, 흔히 말하는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 건물 테러에서 티모시 맥베이가 했던 것처럼 비료폭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준비해 놨으니까. 근데 분명히 기폭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폭장치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근데 기폭장치는 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거기에 경유 같은 걸 붙여갖고 기폭장치 붙이면 우리가 말하는 네이팜탄이 돼갖고 엄청난 피해 사상자를 만들 수 있고, 그냥 질산암모늄만 확대시켜갖고 하면은 폭발력이 높이는 거고, 살상력이 높이는 것은 네이팜탄 쪽으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원격 기폭장치는 지금 나온 테너라이트 같은, 테너라이트라는 건 폭발성 화약이라고 해서, 관역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보는 거 그런 거죠. 총을 쐈는데 관역이 폭발해요. 그럼 총알이 폭탄이 아니죠. 관역 자체가 폭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꽝, 그걸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총을 쏘면 자기 총에서 빵 소리 나지만 그 관역에 맞으면 아무 소리 안 나요. 뭐가 나겠어요. 종이 관역이나 아니면 총 관역인데 뭐 픽 소리 날까 말까. 근데 그러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얘들이 거기다가 그 폭발성 관역이라서 어딜 맞추면 뻥 터지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불꽃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막 연기가 나그러니까 자극을 받는 거죠. 만들긴 되게 쉬워요. 이 말하는 질산암모늄과 알루미늄 분말을, 그게 유튜브에는 그냥 적당히 섞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속 총단, 초속 600m로 쏘면은 그 이른바 마찰열에 의해서 팡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건 뭐 흔히 말하는 장치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섞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것이 왜 이 스티븐 패덕에 의해서 준비되는데 사용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준비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원래 다른 용도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살상력을 높일 생각이었으면은 흔히 말하는 테너라이트가 필요했는가? 아니죠. 질소나무님에다 경위를 붙여갖고 일종의 급전 에이팜탄을 만들어갖고 시한장치나 원격장치에서 터트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라는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단지 화기에 의해서 공중난사 형태가 된다면 공중난사도 실제로는 두 방향에서 사각을 확보하기 위한 두 방향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이 사람의 범죄 동기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해야 돼. 이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 이 사람의 이 범행 이런 비슷한 범행을 나중에라도 막을 수 있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 물론 이제 CNN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분석을 하겠지만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우려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총기 협회나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할 거예요. 그냥 미친놈의 어떤 정신병 환자에 의한 소행. 테러는 아니다. 그러니까 FBI에서도 이런 거죠. 다행히 테러는 아니다. 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테러가 아닌 것이 테러만 아니면 되나요?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그러니까 범죄 경력도 없고 회계사 출신의 군대 경력도 없는 은퇴자예요. 이 흔히 말하는 미국 FBI에서나 아니면 NSA 같은 데서 감시를 할 때 종교적으로 SNS에 그걸 올리느냐? 그러면 다 체크가 되죠. 군대 경력이 있으면 더 더블 체크가 되죠. 그러면은 분명히 FBI 리스트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느냐? 군대도 안 갔다 왔고 경력도 없고 회계사 출신의 돈 많은 사람이 뭐 호텔로 그러냐? 종교적인 거 다 안 올리고. 그러면 FBI나 NSA 같은 데서는 다른 ATF 같은 데서도 굉장히 감시할 때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총기 규제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이걸 차단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 정신적인 문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는 그런 쪽으로 한다는 거죠.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총기 난사의 결과도 우려스럽지만은 미국의 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가려는 방향도 더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1년 안에 반드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년 안에. 참 여태까지 최근에 미국의 대형 총기 난사는 2013년부터 이른바 워싱턴 DC에서 2013년 9월에 워싱턴 DC 해군 복합단위 사령부에서 아시다시피 군 제대했던 어떤 군인이었던 사람이 난사를 한 거예요. 이건 군인이었기 때문에 제대 과정에서 복지 혜택을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건 대상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2015년도에 많이 아니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제 살스턴 흑인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9명을 사살했어요. 교회에 침입해갖고.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그리고 2015년 같은 해 10월에는 오레건주 로즈버거 엄카 컬리지에서 이건 대학에서 종교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14명이 죽고 20명이 부상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죠. 2015년에 캘리포니아주 LA 발달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이 사람 극단주의 얘기한 14명 죽고 22명이 부상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2016년 6월에 오클랜드가 아니라 올랜도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오클랜드 사시는 분들은. 올랜도 나이트클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와 동성애 혐오에서 49명 죽고 59명 부상. 이런 방식. 근데 지금 이 스티븐 패덕은 이 범행 동기가 이것도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우리 사회에도 정확히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가지 수사나 치안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는 오래 했네요. 자, 제가 이제 소년 보호관찰관에서 명예보호관찰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죠.
이 인간들 돈 쓰기 싫어하는구나. 명예보호관찰관은 돈 쓰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법무부에서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이후에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개선 때문에 OECD 기준으로 목표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실화. 그래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죄부 종합 대책 11월 확정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10월인데 이게 저는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몇 달 안에 만들겠다고 또 유야무야 되는 거. 학교 안의 문제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그렇죠? 근데 일단은 한번 믿어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보호관찰관, 특히 청소년 관련된 보호관찰관의 수는 특히 그냥 소년범 보호관찰 대상은 25,646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호관찰관은 191명. 그러면 1인당 134명. 근데 OECD 평균은 27.3명. 7배죠. 그럼 한 명이 134명을 맞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27.3명이라고 하는데 OECD 평균이 그러면 적어도 한 1인당 한 50명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반 최소한 그것도 많죠. 한 40명 이렇게 좀 돼야 되겠죠. 계속 청소년 범죄는 늘어가고 있고 특히 강력범죄 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거는 근데 걱정은 그겁니다. 보호관찰관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질적인 하락 혹은 그냥 숫자만 늘리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보호관찰제도의 양적 개선과 질적인 내실화 부분에서 그냥 면담 확인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담을 통해 한다는 것은 방향은 그게 맞지만 문제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관찰관의 목적이 상담에만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인 방안, 말하자면 그 아이들이 상담을 한다는 게 지금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담을 통해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이 쉼터라든가 아니면 이것과 연결해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청소년 범죄사, 범죄 심리사 이런 걸 해갖고 그냥 상담만 몇 마디 해갖고 그걸로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너 어디가 아프냐, 뭐가 문제냐,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대책을 내고 그것을 대책을 실질화시킬 수 있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그냥 제가 위험하네, 위험자, 쟨 위험이 덜하네, 여기까지밖에 안 한다는 거죠. 1인당 134명이니까. 그럼 지금 개선된 거는 와서 불러갖고 너 좋은 말 해갖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너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만 하면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라, 아니면 어떻게 액션 플랜.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의 이게 소년 강력범죄를 줄이고 나중에 이 애들이 성인 강력범죄로 가는 걸 막는 진짜 중요한 대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신뢰하기 힘들어갖고 이 사람들을 참 좀 그렇습니다. 좀 더 믿어볼까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이른바 청소년 이 성폭행 소년범 수가 지난해 3,000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었다는 거예요. 증가세, 기록적인 증가세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백혜련 의원이 저랑 고대 87학번 동기이고 얘가 이제 사회학과 나와서 지금 검사하다가 이제 복귀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형태처럼 지금의 교정 교화 방식 희소성이 없어갖고
흔히 말하는 이 교정교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관찰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소년원이나 아니면 이런 뭐 처분에서 실질적인 강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랑 연동이 되죠. 그런데 이 소년범, 청소년 성폭행 소년범이라고 3,000명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강간범들만 얘기를 하는 걸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가출팸과 또래 포주를 통해서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이른바 성매매를 시키고 그리고 성범죄의 범죄자가 되게 하는 이런 쪽도 그 숫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제로 이 아이들의 범행의 양태를 봐서 거기에 맞는 형태의 대안을 만들어 갖고 이 아이들을 교정교화할 수 있는 보호관찰관의 질적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실제로 청소년 성폭행 소년범이 실제로는 일들 중에서는 지가 주도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강간하고 그랬던 아이들도 있지만은 거기서 방조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포즈 형태를 했던 애들이 성인 범죄자가 갔을 때 그냥 굉장히 그 잔혹한 성폭행 주범이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데, 물론 백혜련 의원이 얘기하는 형태처럼 교정당국이 소년특별관리부서 전문 인력 양성이 이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거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른바 법무부가 검사들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 예방 그리고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시스템 체계로 법무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늦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안타깝지만은 또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헌법재판소에는 성매매 권유와 교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건 이제 제가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2015년도에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매매 권유가 성매매 교사와 차이가 없는데도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걸 했어요. 헌법재판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유는 뭐냐? 권유는 이미 성을 판매,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성매매를 권하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창촌 같은데 어슬렁거리면은 이건 분명히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저기 성매매 하시겠어요? 이게 권유고, 교사는 뭐냐면 성매매 의사가 없는 거죠. 아예 범죄를 없던 사람이 범죄를 결의해서 하게 하고 실제 범행을 실행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람한테 아예 의사가 없었는데 범죄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죠.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모호하다는 걸 주장했는데 사실은 모호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뭐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거기에 적확해야 됩니다. 법의 조문이 모호하면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빠져나갈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개념들은 정확히 써야 되겠죠. 교사와 권유가 다르다는 거. 자, 여러분 혹시 그 뺑반이라고 들어봤어요? 저도 이제 이런 용어를 가끔 쓰는데, 뺑소니 전담반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경찰에 있을 때 그냥 옛날 일제시대 때 용어는 아닌데 좀 이상한, 이건 한문도 아니고 뭐지? 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죠. 뭐 초도순시, 뭐 통신축선상 이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암호도 아닌데 대충 뭔지는 알겠죠. 통신축선상 대기는 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에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휘관 정위치 뭐 이런 개념에 비슷한 거죠. 초도순시는 어떤 기관장이 지역 치안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 순회하는 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권위주의 시대랑 비슷한 부분, 그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경찰 용어 중에는 업무 하달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 상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지리교시, 뭐 임장. 저는 임장이라는 얘기를 이제 왜냐면 이제 제 소속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였기 때문에 임장 하더니 임장이 뭘까라고 했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임장하자, 임장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건 현장에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죠. 그래서 현장 도착 뭐 이런 것도 가장 제가 헷갈렸던 게 FTX 같은 거예요. FTX? 팩스 얘기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 훈련을 얘기를 해요. CPX 뭐 지휘소 연습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다 이제 알아듣죠. 이게 대충 한두 명 알아듣죠. 근데 너무 이제 그 이 중심이 그 경찰 중심이에요. 실제로 시민들과 좀 동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뭐 배명 뭐 이런 거. 배명과 임명은 어떤 차이지? 제가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여한 임명장을 제 이제 연구실에 걸어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함, 보함, 임함, 명함 이런 거잖아요. 배명은 뭘까? 임용일이에요, 임용일. 근데 이 독특하게 그런 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찰들 사이에 너 배명 며칠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좀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군대 내에서 소원수리 하잖아요. 소원수리 그냥 뭐 이제 뭐 힘든 일 있으면 뭐 종이에 써내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이게 헷갈리지만은 순화된 국어가 필요한데 그런 걸 많이 좀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연합뉴스를 보니까 뺑소니 사고 조사반이 뺑반 그랬는데 좀 어감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교통범죄수사팀 요새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이 암호도 아닌데 조금 이제 국적 불명의 그 개념들은 바꿔 쓰는 게 맞는데 사실 더 필요한 것은 경찰 무선이나 이런 것이 디지털화 돼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는 그거 아시다시피 뭐 이런 것이 디지털화 되지 않고 그러면은 무전을 가로채 갖고 막 이 일반 범죄자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어디 출동한다 이렇게 하면 가로채 갖고 도망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차차 뭐 어떻게 좀 마련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좀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카라고 하면은 그래서 몰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일종의 디지털 성범죄 뭐 결과물, 영상물, 디지털 범죄 영상물 아니면 디지털 뭐 범죄 영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범죄 영상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디지털 범죄 영상 같은 경우가 여자분이 대부분이죠. 근데 남자 피해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012년에 53건에서 2010년에 160건이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125건이에요. 8월 반 지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지고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지난 6월에 송파경찰서에서는 송파구의 한 수영장에서 남성 탈의실 및 샤워실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던 프랑스인 57세가 이제 성폭력 특례법 불구속 입건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디지털 범죄 영상 같은 경우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성이 제일 많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공중화 화장실 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디지털 영상 관련된 법을 만들 때는 뭐 딱히 특정한 성에 국한되지 않게끔 만드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네요. 이 경찰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네요. 수사관 교체 요청 사유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혹시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제 보통 어떤 뭐 사건에 연관돼 갖고 뭐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뭐 할 때 수사관들이 조사를 한다는 건데 가장 시민들이 불만을 갖는 건 저거래요. 위압감, 불친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뭐 반말은 아닌데 반말처럼 실제로는 알려줘도 되는 걸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너무 위압적이고 고압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봐요. 이거는 이른바 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조사 방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인권 중심의 어떤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이 부분이 분명히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영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수사관 교체 요청 현황에 따르면은 뭐 3년간 수사 요청 건수는 5,000건이 넘었다고 하고, 우선 주로 이제 위압감, 조사 태도도 불친절이죠. 그러니까 이 경찰이란 어떤 경찰이 조사를 할 때 특히 경찰만 그러겠어요. 사실은 뭐 검찰은 더 심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경찰청으로 받은 건 그런 거죠. 실제로 이런 위압적인, 고압적인 그리고 불친절하고 뭐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뭐라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물론 범죄를 수사하거나 조사할 때라도 욕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식을 인권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어떤 일종의 제도적인 어떤 과도기라고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자기의 죄라든가 자기 어떤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냥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교체 요청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인권에 맞는 형태의 조사 태도는 견실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경찰이 생존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또 한 거는 이제 수사관의 공정성 의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정한 뭐 한쪽을 편을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특정한 사건에서 물론 이 수사관이 로비를 받았거나 돈을 먹었다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굉장히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갖고 한쪽을 편드는 이런 부분들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걱정하는 건 그런 거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한 조사를 할 때의 실제의 조사 방법에 대한 면밀한 교육이 되고 있는가? 이 걱정인 거예요. 실제로 뭐 수사관 학교라든가 조사 학교 같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한 뭐 2주, 3주 그런 걸 특화 교육 같은 걸 받고 나와서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은 일종의 도제 교육 같은 걸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래요. 특히 뭐 이른바 고소고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특히 뭐 형사과에 조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최소한 몇 달 정도의 이런 조사하는 형태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되고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계속 가는 형태가 되죠. 지금 이제 실제로 앞으로는 변호인이 입회하고 되면은 변호인을 불편해하는 상태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몸에 못 익혔으면은 수사관들이 그걸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느리고 좀 번거롭더라도 이 조사라든가 수사 부분에 있어서 인권 친화적인 형태로 할 수 있는 교육과 실전 교육이죠. 실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어금니 아빠 그 사건은 오늘 내일 중으로 결론이 날 테니까, 아니 결론 나고 대략적 윤곽이 드러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서는 이 사람의 범행 동기가 본인이 일종의 자살을 했고, 그리고 자살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현재로서 알려진 것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흔히 말하는 IS를 자기가 지지한다는 등, 아니면 어떤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이 있었다, 이런 것도 전혀 SNS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하다못해 어떤 정치적인 문구 자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본인 스스로 표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로운 늑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흔히 오클랜드에서 벌어졌던 나이트클럽에서는 자기가 그냥 동성애자가 싫다, 모두가 싫다, 그래서 내가 다 죽인다, 이런 것도 아니라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범행에 대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정작 그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가능하냐? 아니, 가능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 TV의 앵커가 질문을 하길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나르시시즘, 극단적 자기중심주의에 의해서 마치 로마 시대 네로 황제나 칼리큘라처럼 다른 사람을 극단적으로 다중을 살상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일종의 자살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지만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삶의 이 욕구를 만족시켜오는, 특히 그게 이제 도박 같은 건데, 그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 말하자면 성적인 형태의 매춘부를 하고 성매매 여성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또는 극단적인 어떤 괴롭힘을 떠나서 사람을 자기가 순식간에 많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신적인 존재감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주연 동기가 아닌가. 이전에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런 비슷한 록 페스티벌 형태, 페스티벌 형태가 이전에도 이렇게 시도를 했었나 봐요. 그때는 일정 정도 작전을 짰거나 아니면 계획을 좀 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입니다. 2017년 10월 8일입니다. 이제 길었던 연휴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연휴가 즐거우셨던 분도 계셨겠고, 그렇지만은 교대 근무, 이제 어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학교에 어떤 관리하시는 분은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는 거,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연휴가 즐겁지만은 택시 기사분들도 그렇고 그냥 일거리 없이 힘드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연휴가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가 진작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하지만은, 글쎄요, 공항을 보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신 분이 너무나도 많고, 그 와중에 이제 무슨 변호사하고 판사 부부가
뭐 이제 아동 학대, 방치, 방임, 이런 뭐 괌에서 뭐 체포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면서 글쎄요,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휴가 즐겁지만은 않았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심심한 유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즐거우셨던 분들은 뭐 그 나름대로 만족하시면 되고요. 또 이것을 충전의 기회로 삼아갖고 또 열심히 내일 모레부터 열심히 또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으나 실제로 뭐 평소처럼 제 나름대로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한 2, 3일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추석날 애초에 약속했던 그 낮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분이신데 남자분하고의 모임을 좀 꺼려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좀 그런 걸 양해를 드렸어요. 남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꺼려하시는 분, 낯설어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그냥 여자분들끼리만 모인다 하고 남자분들은 그 다음에 약속을 잡는다 했는데 그게 있네요. 글쎄요, 무슨 조폭도 아니고, 물론 조폭만 이걸 내지는 않겠지만은 글쎄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의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도봉구 한 빌라라고 해서 체포했는데 거기는 또 일종의 은신처 같은 거라고 얘기도 하고, 원래 집은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굉장히 혼동된 얘기가 막, 그리고 종편에 어떤 의해서 좀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왜냐면 저도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뭐 범인이,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인이 죽였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본인은 사체 유기만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범인이죠. 범인 동기라든가 이런 거를 곧 진술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진술한다는 게 흔히 말하는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번 말고 내일 정도까지. 그러면 조금 더 확인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확정된 팩트는 뭐냐면, 피해자, 그러니까 딸아이의 중학교 동창, 딸의 친구의 그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결과가 나오는 얘기는 끈 같은 도구로 목을 졸렸다는 정도, 목 졸린 흔적이 있었다라는 정도래요. 그리고 다른 어떤 성폭행 흔적이 없었다는 정도. 그 외에는 사실은 이게 실제로 죽였는지, 사체유기만 했는지, 뭐 여러 가지, 누가 죽였는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람들, 이게 뭐 제가 옹호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뭐 저를 잘 아시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너무 혼동된 상황이 막 중첩돼서 들어와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둘러싼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판단을 해보고 내일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나올 것이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다시요. 자, 제가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연합뉴스 TV에 출연을 해갖고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은 라스베가스 총격, 그 테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될지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하죠. 난사 사건의 스티븐 패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현재 그 다음날 잡으려고 했는데 다음이나 다음날 제가 몸이 그 감기가 들어갔고 약속을 못 지켰어요. 어쨌든 추석 당일날 막걸리 낮술 모임에서 뭐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약속을 제가 했는데 뭐 저기 연락을 못 드린 남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즐거운 추석일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추석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추석 기간 동안에 계속 뉴스에 오른 게 희소병 분여에 대한 얘기네요. 이른바 어금니 아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뭐 거대 백악정.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뭐 이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건이 처음에부터 시작해갖고 상당히 좀 범행 동기나 방법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녀 사이에 이 아내이자 어머니인 분이 최씨란 분이 또 자살을 했고 그 자살한 분과 관련된 또 어떤 뭐 성 관련된 고소 사건이 있었고 또 이 부녀가 본인들은 이제 사체 유기만 했다 그러지만 살해한 어떤 이 딸아이의 친구, 중학생 친구의 사체를 발견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혼돈된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 살해를 했는가? 그리고 이 두 부녀가 특히 이분이 이 매우 희소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0명도 안 되는 거대 백악정이란 걸려서 상당히 많이 언론에 되면서 이제 후원도 받았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뭐 들리는 얘기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는 이제 특히 뭐 종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 뭐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외제차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근데 그거는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휠체어를 타고 출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몸 안에 이걸 타투라고 해야 되나요? 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몸 전체에 이런 게 있네요. 제 눈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2달 전에 시카고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다중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특히 총기나 폭약 같은 걸로 그 생각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종교적인 것 부분은 아니라 일종의 개인적인 극단적인 나르시즘적인 형태의 만족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많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가 이제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다가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럼 여기가 계기가 됐냐? 아무래도 자기가 자주 드나들었던 호텔의 카지노가 주요 무대가 됐을 거고 카지노에서 뭐 카지노 사장과 카지노와 뭐 법정 다툼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쪽을 더 기본적으로 중심적으로 집중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미 수사당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의 그 카운티 경찰국에서도 뭐 단독 보면 맞다. 근데 동기는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동기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데 그게 동기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야, 이런 종류의 다중살인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것은
총기 소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좀 이런 거죠. 그 개인적인 형태의 어떤 욕구 표출이 제도적인 측면, 미국의 총기 소유 합법화, 특히 자동화기 합법적인 형태로와 연결된 형태의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누구나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뭐 그냥 AK-47이라든가 AR-15 같은 반자동화기를 범스탁이라 그런 걸 꽂아갖고 하면은 그 스코프 달고 그러면 뭐 이건 뭐 100명 이상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뭐 특히 이제 지금 아침에 나온 거, 오늘 아침에 테너라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폭발성 관역 부분도 얘기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이 사람의 동기와 연결되고 제도와 연결돼서 미국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문제다. 그런데 마냥 이전의 사건처럼 미국 사회가 그런 형태의 범죄를 그냥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은 이런 거는 근데 또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